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무려 10년째 리서치 센터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센터님 어서 오십시오. 10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불안한데요. 어떤 왜요? 보시면은 네. 오래 했구나. 이거 아유, 계약 안 그럴 될까 봐 리가요. 걱정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은. 네. 아니 10년째 끌어오신다는 거에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어떤가요? 이 리서치 센터를 이렇게 10년째 이끌고 오신다는 거는 대단하신 거예요. 그쵸. 왜냐면 또 애널리스트 다들 또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또 잘 이끌어오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하우스뷰를 세우고 그 하우스뷰를 또 전달하는 가장 앞에 서 계시는데 네. 사실 이 시장이라는 게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건데 센터님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악플도 많이 좀 달리고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그 말씀. 네. 아니 센터장님 제가 사실 연말에 주식을 시작한 주린인데요.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여의도에서 아주 유명한 명쾌하고 묵직한 돌직구로 유명하시다고 제가 아니, 또 그런 전혀 소문을 아닙니다. 전혀 들었습니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뭐 여기 제가 오늘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나왔는데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전 주식쟁이기 때문에 채권 전문가분이 앞에 계시면 일단 위축됩니다. 아. 워낙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더 긴장을 안 해야 되는데 10년이란 말을 강조하시니까 갑자기 바짝 긴장했습니다. 좀 10년 동안 있었는데 쟤는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아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보다 네. 오늘 여기 와서 되게 마음이 편안한 거는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그리 멀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또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을 만든다는 것으로 제가 항상 소개하고 있는 그 중국집이 지하에 있거든요. 저도 아, 참 이 건물에 좋아합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함께 가보시죠. 저는 한 번도 못 네네. 먹어봤네요. 그러셨단 말입니까? 네. 그래서 네. 먹는 걸 가끔 뭐 재미로 삼아 말씀도 드리지만 정말 즐기는 편이어서 네. 그래서 자주 오는 건물이어서 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편안하게 저도 네네. 뭐 맞다 틀리다 보다 네. 이런 생각 갖고 있다 정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금 앞에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제 네. 뭐 악플에 시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뭘,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제 관심이 높아졌는데 또 분석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건 좋다. 또 안 좋아 보이는 건 안 좋아 보인다라고 사실 소신 있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네거티브하게 내지는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게 더 좋아 보여라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안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선택과 판단은 이제 투자자의 몫인 거고요. 저희처럼 이제 애널리스트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투자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거니까 저희가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게 좀 부정적인 면만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좀 가끔 이런 또 이렇게 말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면 드리는 것이 올해 시장이 이 정도 버텨왔던 가장 큰 힘은 어떤 국내 주식 자금의 어떤 구조적 유입. 그렇죠. 아마 우리가 본부장이나 저나 이걸 잘 못 봤었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들어올 줄은 몰랐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샀지만 왜 못 올라갔을까도 한번 반문해야 볼 시점 아닐까. 특히 맞습니다. 오늘 같은 예.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은 좀 조심스럽게 저희도 항상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추론을 맞습니다. 세우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서 이러이러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론을 세워보고 어쩔 때는 우리의 부합도가 아닐 때도 있고 이걸 계속해서 수정해가는 형태가 어쩌면 전망의 영역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저희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톤다운한 것 때문에 전자들을 워낙 많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좀 예.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그것도 하지만 저도 저 자신도 여기서 고백하자면 야, 이번에 2분기 실적 앞두고서 좀 올라가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전자가 한번 올라간다면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알려진 바로도 뭐 충당금 좀 들어오는 걸로도 알려져 있고 하면 네.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이 매우 중요했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떤 식의 나올 것인가. 근데 제가 이렇게 뭐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적어왔지만 굳이 숫자를 자세히 얘기한다기보다 네네.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출하량은 한 자릿수 늘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실적이 매우 좋았거든요. 그래서 출하를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캐펙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어떤 투자를 늘리겠다. 이게 만약 수요만 강화되면 되게 좋은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뭐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러니까 내용이죠. 만약 오늘 듣는 분들이 이런 생각, 이런 걸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겠죠. 야, 출하는 느는데 혹시 가격의 정점이 가까이 온다면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 혹시 4분기쯤에 꺾이는 게 아니라 3분기쯤에 꺾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만약에 출하가 늘렸는데 그 정도 수요가 뭐 10년을 바라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이 오니까 전자가 좋아질 거야. 이 얘기는 당연히 저도 공감하고 저한테 지금 뭐 나는 한 10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한다면 저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의 어떤 타임 호라 이제 시간 주기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시크리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도 네. 어떤 수요 공급의 균형이 약간 흔들렸을 때 우리가 몇몇 아픈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죠. 근데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분기 실적은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좀 올라왔다 뭐 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투자라는 게 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높다면 뭐 또 이게 또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또 걱정이 돼. 아니, 너무 높일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네, 지금 네, 그냥 맞아요.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왜 이런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잘 못 갈까? 가장 큰 이유는 밸류가 비싸기 때문에. 그 센터장님께서 인터뷰했던 내용 제가 좀 아, 찾아봤는데,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말 정도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비싸진 감이 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거를 더 사는 게 좋겠다. 이제 그거 이렇게. 보셨네요. 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인터뷰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쉽게 던지기가 어려운 말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상반기 아니죠. 내내 삼성전자가 좀 쉬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 보면은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건데 그 근거로 제가 봤던 게 PBR이 한 2배 정도에 근접을 했는데 그걸 다 보셨네요, 진짜. 예. 아 저는 이제 패널 나오면 제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네. 네. 공부 많이 하세요. PBR이 2배 근접했는데 과거에 삼성전자가 PBR 2배가 넘어갔던 적이 2번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레벨은 비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좀 그 기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럼 과거에 2배에 근접하거나 2배를 넘어갔었을 때의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왜 그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는지 하고 지금은 그때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다 보면 그걸로 시간이 다 갈 것 같고요. 네. 일단 ROE가 그때는 다 높았죠. 2002년에도 한 ROE가 20% 넘어갔었고, 네네. 2017년, 18년 사이클도 상당히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고, 네. 그 당시 물론 그 뒤에 미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 꺾인 부분은 있지만 네. ROE가 20%가 넘어갔었고요. 지금 13%대입니다. 그런데 ROE가 높아지려면 네. 전자가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자사주를 사가지고 웨이프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사들여가면 될 거예요. 네. 근데 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지 않는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비싸져 있으니까 안 샀을 수도 있는 네. 거고. 근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연초에 분명히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높아질 땐 근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뭐 제가 반도체 담당은 아니지만 저희들 하우스비를 유지할 때 저희 반도체 애널의 의견을 따르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만의 TSMC는 왜 PBR이 저렇게 높은데 삼성전자는 싸잖아요. 이유가 뭐냐? 확실히 그쪽은 파운더리 쪽이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전자가 파운더리 쪽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진다면 근데 그때 그 기대가 매우 높았죠. 파운더리가 좋아질 거야. 근데 막상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밸류가 상대적인 거거든요. PER, PBR은 사실은 어떤 데이터 A와 B의 비율을 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어요. 뭐 절대적으로 PBR이 못 넘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네. 그러한 밸류를 다음 단계로 도약할 만한 점프업 시킬 만한 게 보였냐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9만 원대 10만 원 넘어가는 삼성전자는 저희는 좀 조심스럽고 사실 실적으로 저희가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을 네. 11조를 적어왔던 하우스예요 저희가. 사실 그때 예. 너무 높다고 했는데 네. 저희는 목표 주가 93,000원이었거든요. 네. 네.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 지금은 최근에 더 놀라운 거는
충남 같은 게 혹시 들어오면 12조가 찍힐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네. 뭐 아는 사람끼리 많이 알려진 부분이죠. 근데 네. 왜 못 올라갈까? 결국은 전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소위 모멘텀 이것이 약했고, 그냥 제가 이제 아쉬운 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 답은 모르죠. 아, 왜 추라 늘었는데 추라가 한 자릿수 늘다가 이제 추라가 더 늘어나서 캐파 증설을 한다면 네. 엄청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자녀들은 왜 이렇게 비비꼬아 생각하지? 근본적인 건 사실 사회자께서 저에게 질문 던진 데 있는데 네. 밸류가 비싸기 때문에 이걸 땡겨 반영한 거고 네. 혹시나 거기서 우리가 이후에 수요마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면 근데 수요가 강하지 않다는 것도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말하다 보니까 뭐 상관없이 이제 막 진행이 되는데 뭐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런가 이래도 되나요?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하시면 될 것 얘기 좀 같아요. 하다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4월 시작할게요. 달에 4월에 대반 데이터가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RA를 시켜서 잘 아시겠지만 업데이트를 계속해라. 근데 이제 데이터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봤더니 이제는 많이들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건 뭐 어떤 간에 뭐 노트북부터 해서 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어디다 돈을 썼는가 지난 1년간 네. 스스로 다 물어보시면 일단 웬만한 분들이 테레비를 많이 바꾸셨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잘 팔렸고 주문하면 늦게 들어왔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가입자들 많이 늘으셨던 것 같고 네. 최근에 옷을 많이 샀거든요. 어. 플렉스도 몇 번 했어요. 이제 네. 네. 우리가 지금 많이 사서 좋아 보이는 걸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내년에 많이 좋아질 것을 많이 팔릴 것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수요라는 건 돈은 제한된 상태에서 아주 단순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먼 미래를 자꾸만 말씀하시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래 이제부터는 어디다 돈 쓸까?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아까 연초 이후에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됐던 것들은 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사야 될 옷들에 관련된 것들 뭐 여행도 지금 당장 못 가겠지만 뭐 왔다 실적은 아주 안 좋게 나오겠죠 이제부터. 네. 뭐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재밌는 거는 코로나가 이제 뭐 다시 재확산되니까 다시 돌아갈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기차 떠났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코로나가 이제는 같이 살겠죠. 최근 싱가포르의 발언처럼 아마 이제 못 참을 겁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서 못 참을 것이고 백화점 가서 뭐 사고 싶어서 못 참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되는데 시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또 참 재밌었지 않습니까?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게 ADP 고용 나왔는데 네. 고용 잘 나왔다고 하는데 새방만 보셨어요? 세 방목 제가 뜯어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나왔죠? 제조 베이스 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거의 제가 보기에 제조업 고용은 5월에 5만 대 아니었나요? 18,000명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조는 고용 속화 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서비스업 쪽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네. 레저 서비스 쪽이. 네. 그렇다면 여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미국이 레저 서비스업 쪽에 일자리가 생겨. 그럼 사람들이 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정부 지원 받아서 다니고 있었는데 좀 있으면 이제 그거 끊기고 나면 나가서 일하겠구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구성하는 게 뭐 다음에 굳이 PPT 이제 오래된 건데 갖고 다니고 갖고 나왔는데 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식이 네. 올라가려면 PER이 올라가는 장이 있고 EPS가 올라가는 장이 있죠. 그렇죠. 단순화시키면. 네. 그럼 PER이 올라가는 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그 유동성의 힘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금리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크게 보면은 국내 자금 외에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살 때 우리 시장이 PER이 멀티플이 강하게 올라왔어요. 네. 그럼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줄 때 특징이 뭐였냐? 그럼 우리 시장보다 훨씬 주식시장보다 큰 시장이 결국 외환 시장이고 맞아요. 달러가 보통 약할 약할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갑자기 ADP 고용 얘기하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네. 이제 저희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서비스업이 고용이 개선된다. 네. 다른 말로 하면 달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미국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럼 미국은 그 고용을 늘리는 형태가 이제 리쇼어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가 더 강해지는 환경 하에서
국내 수급은 굉장히 좋지만 네.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장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아마 시장이 PR로 재평가되는 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 2000년대 보면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면 이머징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달러가 약해지고 막 저를 짜죠. 그때는 아름다운 시절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중국이 좀 싸게 생산을 하고 미국은 그래 너희들 생산하고 난 잘 사주고. 사줄게. 예. 거기 남는 잉여로 지금의 소위 성장 기업들의 R&D 투자를 했던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분업이 잘 됐던 시대였어요. 맞아요. 결과로서 이제 참 우리가 나온 결론이 뭐냐면 중국이 미국보다 특허권을 더 많이 갖게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중국이 굉장히 추격이 빨라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안 되겠어. 사실 불과 우리가 바이든이 되기 얼마 전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 마치 무역이 되게 활성화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주는 교훈이 가끔 네. 참조할 때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굉장히 정당별로 정책이 뚜렷한 경우는 네. 과거의 민주당 정책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거는 슈퍼 상배일조가 전 떠오릅니다. 아, 슈퍼 300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굉장히 민주적이 좋았던 대통령 클린턴이었는데 네. 그때 북한을 폭격한다고도 했었고 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죠. 인권을 강조했었고 굉장히 그 힘을 어떤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팍스 아메리카를 실현했던 게 민주당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상하게 그 민주당 집권 전에 공화당이 사고를 많이 쳐요. 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쌍둥이 적자가 커지는 시절이 오면 결국 민주당이 집권해서 관세도 많이 걷고 세금도 해가지고 균형 재정을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역 갈등가 증폭되는 시기도 있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돌아가는 꼴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달러가 약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사이클과 좀 다른 것 같다는 게 제가 드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네. 갑자기 말하다 보면 네. 생설설하게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저희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네네. 질문을 하다가 이제 흘러갔는데 네. 다시 주제로 처음부터 제가 한번 돌아와 예, 볼게요. 저희가 그리고- 길을 잃을 때는 승희 씨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아니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전에 아닙니다. 충분히 들어야 하는 내용이었고 아니요. 네. 그 전에 꼭 전해드려야 하는 내용이 또 하나 있어서 아, 그래요? 짚고 넘어가면 네. 포기MT님, 준리님, 홍쌤님, 다루나누님께서 센터장님 뵈러 왔어요. 고견 들으러 왔습니다. 윤쌤만큼 솔직한 분 너무 좋다. 센터장님 보러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래요? 해주시고 계세요. 의외돼요. 그래서 아,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이 되게 네. 수준이 높으세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진솔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셔서 오늘 돌직구 아주 잘 날려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잘 이렇게 받도록 생각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네. 사실 이제 제가 삼성전자 처음에 소두에 꺼냈던 이유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이 그동안 좋습니다. 네. 이제 센터님께서는 삼성전자 좀 보수적으로 보셨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마음고생이 심하셨었고 결과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이었다 이제 이런 네. 얘기였었고요. 라는 이야기와 함께 네.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를 승희 씨가 한번 다시 한번 좀 네네네. 얘기해 주시면서 시작을 주제가 해보시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바로 갈 수 있을까 이건데 사실 그냥 이 질문으로 그냥 저는 시작을 그렇죠.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일까 아닐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좀 네. 항상 이런 걸 하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막 딱 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우리가 과거에 산행을 갈 때 어두운 밤길에 등산할 때 보면 랜턴을 켜고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금리 불과 한 2달 전에 우리가 1.7 넘어가니까 2% 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또 난리가 이거는 났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근데 다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에 그리 녹록진 않아 보여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이 좋아지려면 일단 매출이 늘어야 되고요. 마진이 많이 남겨야 돼요. 네. 매출이 늘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까 그래서 갑자기 횡설수설 미중 문맥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이 되는데 네. 그쪽이 수출 증가율 기저 때문에 여하튼 이번 기점으로 좀 꺾였어요. 이게 좀 내려올 건데 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7월 1일 그쵸. 지금 6월 달 수출 증가율 나왔는데 5월 달 수출이 거의 뭐 45%인가 이랬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6월은 39%인가로 해서 이제 지금 좋죠. 좋은데. 예, 높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5월보다는 증가율은 떨어졌고 네. 앞으로는 더 이제 수출 증가율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이 예상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저 효과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그래서 아까 이제
센터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화면 좀 요 보고 그림으로 가면 예. 그래서 그 EPS 그러니까 PER 주식을 주가를 결정하는 게 하나는 PER 즉 뭐 실적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뭔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가지고 주가가 밸류업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실력대로 EPS가 올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수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그 기업의 이익 증가율하고 비슷하게 갈 거잖아요. 이익 증가율도 비슷하고 네. 일단 매출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림을 하나 그냥 가져왔는데 네. 이건 수출 증가율 20일 기준 걸로 가져왔는데 일단 네. 둔화되죠. 이거는 뭐 기저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내려갈 거예요. 음. 아마 하향 안정화 되겠죠. 네. 하향 안정화 될 텐데 이게 이제 되려면 뭐 미국의 뭐 소매 판매 같은 것들이 확 좋아져야 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다 꺾여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수출 증가율이 줄어들 때 중요한 특징 중 두 개가 있는데 네. 첫째는 이럴 때 외국인들이 강하게 안 샀어요. 한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은 누가 뭐래도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국가예요. 제조업 강한 그쵸. 국가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굉장히 교육이 늘고 뭐 이런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주시장에서 그래서 수출 증가율 꺾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익 증가율을 꺾이는 그림 그려도 잘 맞아 떨어지고 매출 증가율 꺾이는 것도 잘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그림 보시면은 수출 증가율 둔화되면 매출 증가율 둔화로 이룰 가능성이 크다 했는데 뭐 네.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럼 매출이 줄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 대 성장이 나왔는데 이익 증가는 100%였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마진을 엄청 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네. 매출은 한 자릿수였지만 반도체 가격을 비싸게 팔아서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계속 유지되려면 그 정도의 가격이 유지돼야 되는데 복병이 생겼어요. 어떤 복병이 생겼냐면 코스트가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저는 인플레 얘기하는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저희 같이 뭐 저희 하우스는 주로 여러 가지 이익의 방향성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로 추론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대값이 높아지는 방향이냐. 또 주시장이 제일 좋은 거는 좋아질 것 같은데 아직 기대가 낮아가지고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올라갈 때가 좋은데 그렇죠. 지금은 아주 좋아진다 내년에 이걸 놓고서 미리미리 다 땡겨 쓰는 분위기거든요. 실적 네. 장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올해 시장에서 굉장히 참 놓치고 있는 거가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상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온갖 게 다 올랐죠. 특히 유가는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비용을 전가할 만큼 올라가시냐. 재미있는 거는 뭐 인플레가 뭐 여러 가지 뭐 연준에서 생각하는 금리에 관련된 인플레들, 수요 견인 인플레들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제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다들 유가가 한 기저 때문에 올라오겠지만 이란이 이제 좀 있으면 타결돼가지고 이란 것도 물건 나오고 할 수 있으니까 60불대로 갈 거야. 네, 하여튼 70불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계속 한 2달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네. 유가가 이러다가 80불 혹시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70불 상단으로 적었었어요. 저희 담당자랑 제가 봐도 네. 75로 고쳐놨었거든요. 저희 다 80불로 고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유가에 대한 전망치를. 네,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보면 예.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 이것을 가격 전가할 만한 어떤 우리 강한 수요가 있냐는 질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거죠. 이제 막 땡겨서 아까 반도체도 좋아질 거 알고 땡겨서 생산을 출하가 만약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전자가 이제 다다음 주쯤 시장이 나올 때 출하가 너무 많이 늘어버려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출하량이 너무 늘었어. 2분기에. 2분기가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역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출하하니까 얼마나 좋으면 출하를 재고 이제 쌓는 거야. 만약에 안 팔리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거기다가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뜬금없이 캐파 증설 얘기를 했어요. 네. 사람들이 캐파 증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불안해요. 그런 게 뭐냐면 다 이게 답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클리브랜드 뭐 몇 가지 이제 그런 소위 반도체 리서치 같은 데서는 그런 걸 봤을 때 4분기가 아니라 3분기가 정점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정점이 아닌지 모르겠다니까 제가.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출하 증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면 최소한 상방향으로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시장은 알 수 있는 거죠, 전자가.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얼마 전에 이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간다 막 얘기를 하는데 몇 년 만에 올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격 전가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껴요.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요 그림인데 요 그림 보시면 여기 공교롭게 내일 아침 언제죠? 월 초에 나오는데 ISM이 내일 나오나 언제 나오는지 제가 헷갈리는데 네네. 이게 이제 제가 가져온 그림 중에 가끔 보여드리는 건데 ISM 제조업 지수가 엄청 좋잖아요. 근데 아래 세부 항목을 보면 그래서 우리한테 관심 높은 게 이제 뉴 오더 이런 거 많이 보지만 요즘은 제가 계속 저희가 봤던 건 그거예요. 그 리드 타임이라고 해서 배송 속도가 매우 이게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뭐 다른 것들이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ISM이 이게 좋아질 때의 특징이 뭐냐면 배송 속도가 길어진다는 거는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문을 해도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병목 현상까지 엮여가지고 사람들이 급해졌던 거죠. 막 땡겨서 하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정도 수요가 안 따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준도 맞는 거예요. 연준이 올라가봤자 금리가 ISM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과거 흐름 보면 금리가 못 올라가잖아요. 미국채 10년이. 네. 경기가 이만큼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일시적이야 이런 얘기도 맞지만 동시에 일시적이었을 때 수요가 강하지 않다면 이런 고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장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수출 증가율이 좋아지면서 매출이 느는 것도 아니고 코스트 쪽 생각하면 마진이 크게 느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수수께끼의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다른 방송에서 몇 번 보여줬어요. 안 가져왔는데 억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번에 이런 숙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마진 추이가 궁금하다고 누가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뒤져봤죠. 나라별로 뒤지다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과 중국도 다 꺾였는데 2분기, 1분기에 다 꺾여 내려오는데 거의 주요 국가 중에서 혼자 올라가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디죠? 한국입니다. 한국. 우리는 2, 3, 4 다 쭉 올라가요. 내년까지. 이게 뭐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맞거나. 근데 다른 나라가 이게 이 마진이 이게 막 늘어날 수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주시장이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네. 기대감이 낮아져서 놀라움이 될 때 실적 장세가 옵니다. 근데 지금은 기대감이 낮아진 느낌이 없어요. 이제서야 내년도 전망치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좀 내려왔을 때 실적 장세의 여건이 무르익을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는 올라가면 좀 약간 또 막혔다가 좀 굉장히 어려운 장이죠. 될 것 같을 때 쫓아가면 못 올라가고 네. 무너질 것 같을 때 쫓아가면 또 지수는 그런데 네. 더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해진 시기에 왔고 그렇죠. 뭐 이거저거 다 되는 장이 아니라 네. 최근 어떤 섹터가 딱 되는 장도 아니고 네. 성장주냐 가치는 논쟁도 아니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린 말씀은 카카오 네이버 얘기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있는 분들의 장치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상위 10종목 중에서 카카오 네이버 올라와서 지수가 이렇게 버틴 거예요. 네, 시총 상위 맞습니다. 10종목 딱 놓고 분해해서 보시면 예. 아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는 드린 말씀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데이터 보면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종목 딱 놓고 보면 카카오 네이버 올라왔고 나머지들 다 지지분이해요. 네. 그 여기서 뭘 갖고서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게 뭘까? 그 고민을 하는 장인데 네. 저는 뒤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온 거는 뭐 스타일, 뭐 성장주 가치주 문제가 아니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난데 여기 중소형주 딱 말씀하면 자본 시가총액 1,000억짜리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5조 미만만 하라는 거예요. 5조 미만. 네. 그러면 굉장히 섹터 내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게 나올 것이고 네. 그게 실제적으로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거지. 여기서 카카오가 좋아요, 네이버가 좋아요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사실 이제 우리 승희 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린이의 대표격인데 올해 상반기의 시장에 대해서 지수는 사상 최고를 경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체감적인 장고는 안 늘었죠. 네. 뭐 노코멘트.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승희 씨만의 문제 아니라 사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저는 종목보다는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 시가총액 10개의 종목 중에서 카카오 네이버 빼고 지난해 시장을 주도했던 흔히 말하는 뭐 BBIG라든가 예, 대형주 이런 것들이 올해 상반기 내내 놀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올라왔는데 뭐 내장고는 그냥 쉬어가는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매우 높아진 시장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사님도 종목하고 포트폴리오 중요성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굉장히 흑백 논리가 강하다고 느끼는 게 네, 뭐 디프레션 시기에는 성장주가 되고 뭐 성장이 희소하다. 이게 번스타인 책 보고서 하는 거. 저도 그 책 많이 이제 그 책에 나온 그림 보고서 약간 고쳐가지고 자료도 만들고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네네.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이게 딱 이 흑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면 올해 시장의 가장 특징은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 경제가 정상화에 다가섰을 때 모습이 어떨까? 그럼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네. 우리가 정상화에 다가서고 코로나에서 좀만 자유로워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는 게 가장 투자에선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좀 줄여가겠죠. 당장 닫지 못하겠죠. 테이퍼링을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테이퍼링 다 알려져.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유동성은 회수된다는 것 자체만 받아들이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럼 지금까지 여기저기 가 있던 자산들이 나라에서는 이러겠죠. 좀 불안한 나라에서는 돈들이 빠져나오는. 그래서 보통 금리를 올리는 나라들이 먼저 좀 그런 영향들이 있겠죠. 그런 나라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가 소위 그 코로나 환경 속에서 수혜를 입었던 것들은 상당히 미래의 것을 땡겨왔다면 이제 동일하게 내년에 우리가 모습이 좋아질 걸 찾아가야 되는 게 너무나 상식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럴 때는 또 이건 비싸 보이거든요. 숫자가 안 나오니까. 역설적으로 실적 시즌을 대하는 자세도 그래요. 오늘 드디어 반도체가 시작을 했지만 사람들은 이 생각은 봐, 실적이 확인해주잖아. 지금 이게 좋아지고 이거 좋아지고 있고 오히려 아직까지 제대로 리오픈이 안 돼서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다면 쇼크가 나온다. 그럴 때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뉴스를 다루셔야 돼요. 만약 굉장히 자본이 모자란 회사들은 여러 가지 재무적인 조치를 취할 거예요. 뭐 증자라거나 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또 기회가 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투자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내가 이거를 공부해 가지고 뭐 얼마나 내가 이거 많이 알게 됐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제 말은 어떻게 하면 좀이라도 그런 소위 자본을 이용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네. 중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기자님이 되게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예. 사실은 그 전략을 당장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또 그 준비하신 내용의 자료의 흐름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수 조정 전망 나오는 상황에서 작년에는 사실 센터장님께서 강세론을 주장을 하셨는데 네. 올해는 좀 신중하게 보셨잖아요. 네. 그 배경들에 대해서 중간중간 말씀하시면서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네. 좀 더 명확히 좀 밝혀주신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이거죠. 작년에는 멀티플로 올라온 장이었는데 이제 실적 장세로 전환돼야 되는데 실적 장세로 가는 길에 PER 요인들은 좀 유동성 요인들은 그런 변동성 구간이 있을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이익의 기대값이 높다는 걸 아까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실적 장세가 되려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과도한 기대형에서 탈피해야 되고 아까 슬쩍 데이터를 안 보여드리고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마진 증가율 특히 기대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케미칼 우리가 불과 한 2달 전에 여러 가지 화학 회사들이 스프레드 마진을 보면서 막 좋아질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좋아진 건 아닌데 2분기가 피가 아웃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그때부터 줄여갔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기대가 막 주가는 올라왔지만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많은 곳에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많은 리서치 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쫓아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경제가 갑자기 침체구나 들어가면서 시장이 무너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겠는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넘어갈 것 같다는 거죠. 첫째는 누가 뭐래도 미국이 좀 더 정상화에 다가선 징후가 나왔을 때 정상화의 다른 말은 코로나의 집단면이 가까워질 것이고 동시에 분명히 유동성 회수는 조치가 나왔을 때 그때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떤 분들이 테이퍼리 얘기 나왔으니까 끝난 거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막 무너진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그럼 그러한 유동성을 회수해도 우리가 EPS의 개선치가 올라오면서 이것을 극복할 만한 강한 이익이 성장이 나와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각이 저와 엇갈리는 거예요. 저희와. 많은 분들은 내년에 전망치를 봐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제가 아까 몇 가지 그 전망치가 혹시 그렇게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린 거죠. 첫째는 매출 쪽도 자신이 없고 증가 글로벌 교역을 보면 두 번째는 마진이 우리가 좀 높은데 코스트 쪽도 올라 코스트가 올라오니까 마진이 높잖아. 그랬을 때 중요한 거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는 정말 상품 가격 중에서 특히 유가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높게 안 빠지지? 아니 저렇게 공급이 많다는데 수수께끼가 돼요. 보통 주시장에는 수수께끼가 나오면 거기서 여러 가지 투자 기회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가가 여름이 지났는데도 70불대 유지하다가 오늘 80불 갔어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냥 그리는 것을 쓰는데 아주 단순하게 술술가리 내려오면 뭐 이 경제가 유지되려면 뭐 C 플러스 I 플러스지 뭐 이렇게 하니까 네. 뭐 우리나라 GNI 돌고 있으니까 소비에 관련된 것들이 뭐 좋아지는 섹터들이 뭔가 나아지겠죠. 그러면 의류업도 있을 거고 유통도 좀 요새 조정받고 좀 다시 뭐 도는 운명 나올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투자 쪽에 있는데 특히 뭐 글로벌하게 보면 EPC 같은 유가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뭐 조선주도 될 수 있겠지만 해외 플랜트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건설 회사들, 플랜트 회사들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다들 좋다고 하고 다들 합창하고 있는 것은 별로 투자 기회가 없다는 게 제가 투자 시장에서 그래도 배운 교훈이거든요. 네. 그랬을 네. 때 한번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빗나가는 확률도 매우 높지만 사실 아까 이제 뭐 원장님께서 뭐 1월 달이랑 뭐 전자 얘기했지만 그때 저는 전자보다는 잘한 거는 뭐 여행주나 이런 거 사야 된다 했던 말 같아요. 인터뷰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때 되게 의아해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진짜 빗나가지 않은 것이 지난해 연말에 삼전 주가 한창 고공행진할 때 네. 좀 줄여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한 5개월 정도 횡보하고 있잖아요. 빠진 건 없어요. 그래 별로 많이 올라갔다 좀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좀 단점인 게 저희들은 돈이 많으면 전자도 많이 사놓고 하시면 돼요. 뭐 돈이 많으면 뭐 네. 이게 잘못된 사고 체계가 저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한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항상 전자 살돈을 좀 줄여서 다른 걸 사는 게 좀 더 수익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지. 네. 뭐 전자가 안 좋다 말은 정말 오해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네. 10년 바라봤을 때 전자를 갖고 있으면 어떨까 물어보시면 전자만한 주식이 어떻겠어요.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아까 굳이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시점에서도 아침 내내 저희가 오늘 좀 몇 군데 콜을 하고 있는 데서 주로 물어본 거는 어떻게 하면 이제 뭐에 좀 기회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물류 같은 게 재개됐을 때 항공주는 어떻게 될까요? 막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혼자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데이터 조각을 갖고서 해운주 회사 이렇게 많이 없앴더니 정말 너무 독점화됐잖아요. 해운주 회사가. 그렇죠. 야, 그러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남았고 이제 제주항공 남았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성을 할까? 뭐 제가 오늘은 답을 못 드리지만 뭐 도대체 리서치하는 애들은 뭔 생각하고 있냐면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주항공은 제주도에서 지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버틸까? 그리고 뭐 아시아나랑 관계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기업을 지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냥 말하다 보니까 꼭 그간 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에 어떤 확실한 답을 알고 접근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게 추론해 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질문을 다시 돌아가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면 그렇게 실적 장세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 범피로드 같은 느낌이에요. 길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순간적으로 장기 슈팅이 나와도 한 3,400 정도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도 3,600, 3,700 바로 가기에는 뭔가 그게 가려면 결국은 아까 시총 상위 종목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것도 했어요. 시총 상위 종목 딱 뽑아가지고 따로 PBR 계산하고 별짓 다 해보는데 네. EPS 쪽을 놓고 보면 다 연동되는 비즈니스가 많아요. 우리 수출 증가율과. 그랬을 때 지금 그냥 막 쉽게 갈 수 있는 장은 아니겠지 않겠나. 그런 결론 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데는 조금의 어떤 약간의 시간적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몇 번의 시행착오의 기억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역질적 장세 뭐 이런 얘기가 우라가미 군요의 책 때문인데 저는 항상 유동성 장세에서 또 유동성 장세 왔다가 또 유동성 장세 왔다가 실적 장세 가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이 유동성 장세를 쉽게 놓을 수 없다는 생각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과연 여기서 정말 글로벌 연준이라 이런 곳에서 과연 이 정말 통화 정책 플러스 재정 정책까지 쓰는 마당에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 유동성 장세지 이게 다른 장세겠는가? 뭐 MMT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근데 또 그렇다고 이걸 놔두기에는 전에 다른 변수가 생겼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유동성이 우리에게 긍정 영향만 준 게 아니라 갑자기 가상화폐 시장도 한번 들썩였다가 네. 보싹하고 거기도 별로 실생활에 영향 크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요새 우리 기업이 주식시장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이익을 내는 증가율이 방향이 좋으면 네. 그 기대값이 그 이상으로 나면 걱정이 안 되는데 너무 코스트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를 지금 한 5개월째 저는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코스트 쪽이 분명히 올해 자극이 오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통제할까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코스트 쪽이 올라오니까 아 그래 뭐 소재 업종이 좋을 거야. 그 기회가 오지만 또 디맨드가 아주 강하지 않으니 또 보싹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단순화시켜서 좀 어렵게 느끼신다면 아침마다 제가 매일 확인하는 건 두 가지예요. 요즘. 당연 아침에 유가가 얼마인지 또 하나 달러 인덱스가 얼마인지. 그럼 대략 현재 유가로 대표되는 이런 상품 가격은 기업 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미국이 저렇게 돈을 풀고 다른 나라 금리 올려도 달러가 강해? 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미국으로만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추이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편하게 달러가 약하지도 않는 것 같고 유가도 뭐 잘 진정한다. 유가가 저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닥터 쿠퍼 해가지고 뭐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정치적 이슈도 많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은 뭐 편하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건데 당신의 하우스는 뭐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냐. 그게 좀 변하기를 바라고 매일 지켜보는데 잘 없으니까 지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니까 계속 받쳐주거든요. 네. 근데 올라온 것 같지만 왜 기분이 강세장 느낌을 안 받는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아주 모든 게 편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반기 저희 아까 리오프닝 이야기도 했는데 하반기에 그래도 비교적 매력적인 업종을 좀 아까 많이 고민도 하고 상의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한테 뭐 종목을 특정하진 않더라도 업종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좀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이 그림에서 나오는데요. 원래는 서비스업이 살아나면 달러는 강해진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여하튼 미국의 고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오픈됐을 때 좋아지는 것들. 뭐 레스토랑부터 뭐 다 있겠죠. 굉장히 광범위한 특히 그 중에서 가격 전가가 되는 것들. 이게 뭐 뒤에 그림들 뭐 이제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다 생략했는데 그걸 잘 발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좀 제일 흥미로운 그림인데 작년 시장이 2020년이 어땠냐?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쉬워 보였냐? 성장주들이 그냥 아주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중소형이건 대형 성장이건. 연초에는 가치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초에는 왜 좀 사람들이 작년에 성장주를 매매했던 사람들은 성장주에서 돈을 벌었고 연초에는 가치주 스타일로 저 바닥에 있던 것들 작년에 소외되어 있다가 나도 시크릿을 한번 사봐야지 했던 사람들도 한번 즐긴 거죠. 네. 근데 왜 힘들어졌냐? 사실 올해 한 4월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기본적으로 다 제대로 연속성 있게 가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 드리자면 또 돌아가서 오늘 나왔던 수출 증가율 둔화예요. 또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매출 증가율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매출이 증가율이 수출이 둔화된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매출 증가가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대형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떤 투자의 어떤 대상을 정할 때 성장주냐 가치주냐도 중요하지만 사이즈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그러면 이미 시작된 지가 좀 됐는데 중소형주 이렇게 말하면 하도 시청 천억대로 생각했어. 아까 말했듯이 5조 미만. 예.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 삼성전자가 못 올라간 분을 다 메워왔어요, 사실. 종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IT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IT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어떤 그 마진을 계속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종목 이름 말하기가 그러니까 네. 부산에는 반도체 기업이 없을 거 아니에요. 부산에요? 그렇죠. 별로 네. 없죠. 네. 부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벨트가 저기 하이닉스가 있는 곳과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부산 쪽에 반도체 수출 증가가 막 잘 나와요. 어떤 기업이 되게 좋아지고 있겠죠. 아주 쉬운 질문 거예요. 주가 다 움직였으니까. 근데 네. 이제 그런 식의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업체들은 가격 전가를 라면 같은 데 가격을 못 올리는데 음식료기 어떤 기업들은 막 또 전가시킬 수가 있는 기업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좋아 보이는 섹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보통 과거에는 액티브 장세로 표현을 하고 네. 이런 장세가 보면 보통 과거에 공모시장이 컸을 때는 액티브 메이저들이 막 방방 나르는 시간인데 이제 돈들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패시브 스타일로 사실은 전자를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괴리가 느끼다 보니까 시장이 현재 움직이는 시장 모습과 이 괴리가 커지다 보니 체감 지수가 높아지기가 힘든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 거 아니야? 그럼 다들 기대하는 거 하나야. 그래, 그냥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지수의 수출 대형주들이 아까 말했던 오늘 수출 데이터 나왔으니까 이게 푹 뻗는 장이 올 거냐? 저에게 질문은 그 가능성은 되게 낮다 봐요.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게 올라와도 한 3,400. 기본적으로 그게 가는 동안에 다른 소위 저희 그 사이즈로 좀 밑단에 있는 그 로스가 있는 주식 파이가 커지는 기업들은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만약 그 장이 오더라도. 그래서 뭐 그런 좀 시장이 이렇게 좀 듣시다 보면 좀 약간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예. 막 이게 여기서 뭐 연준의 의사는 어떤 의사가 있고 뭐 이거는 사실 수익률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전달 저기 윤세님 윤여민님 말대로 점잘 줄였다 칩시다. 그럼 뭐 살까요? 뭐 금융주를 사는데 금융주에서 뭘 살까요? 어떤 거다가 좀 더 싼 거 사야지. 그다음에 손보주 샀던 거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인데 제가 오늘 혹시 뭐 이런 늦은 시간 듣는 분들이 굉장히 주식이 어떤 열정적인 분들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너무 수학 공식처럼
접근하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명료한 답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그 어떤 기업들 중에서 좀 확실하게 숫자가 나오는. 근데 특히 3분기 이후가 중요하다. 2분기 숫자는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지금. 그렇죠. 대표적 증거를 말씀드리면 반증 우리가 포퍼가 말했던 반증 가능성을 말씀드리면 전자가 2분기가 12조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여기 있냐를 반문해 보시면 답은 나올 거예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관심 없어요. 그렇죠. 하반기에 지금 어떻게 되는데 하반기를 실적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잘 전가하는 기업이 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시면 최근에 흥미로운 시장은 되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것들은 삐질삐질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현상이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아까 좀 명확하게 좀 더 어떤 섹터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금리가 디프레이션 국면이 왔기 때문에 성장주의 시대가 왔어. 카카오가 대장이야. 이건 알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카카오가 대장이니까 카카오만 사세요. 이 말을 하는 거는 수장 아이디로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되게 중요한 말씀 같은 게 투자를 저도 이제 하는 입장에서 네. 사실 이제 이분법적인 접근 아까 흑백 논리로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받는 질문이 그래서 성장주야 뭐 가치주야 네. 뭐 컨택트야 뭐 언택트야 뭐 이렇게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했었는데 그게 쉬웠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쵸.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 거고. 아주 중요한 게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수요 증가가 발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거에 사람들이 길들여졌냐면 사실 이번 상황은 코로나에 의한 수요 부진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단기적 수요 폭발이 있었고요. 네. 이 단기적 수요 폭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원금 조정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가계 소득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자기 갖춰본 소득이 높아진 게 아니라 이전 소득을 갖고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질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보복 수요로 불리는 이런 일시적 수요가 회복이 마무리됐을 때 그럼 굉장히 수요가 반영되는 걸 찾는 게 쉽지 않겠죠. 네. 그게 옛날 주식시장이거든요. 그게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들어 굉장히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반도체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예를 들어 반도체 자꾸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올라왔으니까 뭔 좋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참 웃긴 게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가져온 나중에 이제 학자분들이 기록하겠지만 원래는 병목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요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때 나온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번엔 병목 형상이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걸 계속 혼돈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병목 형상이 이게 좋은 거니까 수요가 못 따라서 공급이 따라 수요 증가를 못 따라서 온 게 아니었는데 막상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는데 공급은 늘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몰렸던 부분이 있겠죠. 그동안 그쵸. 흔히 말하는 펜트업된 예. 그러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공급이 따라와주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그 분명한 거는 이제 뭐 나쁘다 아니라 이제 증가율이 멈칫해졌을 때 최소한 마진이 그만큼 안 따라오는데 우리가 고백하자면 네. 저를 포함한 여러 리서치 하우스의 기본적인 성격은 지금 조합 스펙이 선형 추정을 많이 해요 저희가. 네네. 뭐 얼마나 우리가 정교하게 모델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요새 가장 어려운 얘기 복잡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괜히 어려운 얘기로 하고 별거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기대감이 낮아져야 실적 장세가 출현했다는 건 나는 네. 우리가 주식 투자 사이클에서 봤던 교훈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참 과도하다. 기대가. 예. 선생님 이제 저희가 쭉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마무리 내지는 이제 결론 부분을 좀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쭉 말씀 들어보면서 느낀 결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에는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하반기 통으로 약간 박스권에 대한 느낌인 거고,
근데 이 박스권 장세에서도 이른바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약간 종목 장세인 걸로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 언택트냐 뭐 컨택트냐 뭐 성장이냐 가치주의냐였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기에는 섹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사이즈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세컨 티어에 있는 기업들이 맞습니다. 조금 올라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말 역시 많은 세미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 오늘 괜히 말 멋있게 하려고 길어졌는데 예. 그냥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음. 경상견을 가고 있는데 성장 경로를 보니까 다 이렇게 장밋빛 성장 전망들이 이렇게 기대감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견조한 성장 기대 정도 내려와주면 실적 장세가 될 거예요. 네. 견조한 성장이 같이 수요가 늘어날 때가 실적 장세가 오는데 지금은 지나친 장밋빛 전망들이 돼 있다면 네. 이것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러한 장밋빛 전망의 상당수가 사이즈가 큰 기업들에 의해 형성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의외로 그 외에 벗어나 있는 기업들은 그냥 버려진 것들도 꽤 많아요. 최근에 보면 갑자기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재평가되는 기업들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게 뭐 펀드멘탈 요인이 굉장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도 동시에 건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찾냐 그 종목들을 많은 증권사 자료를 보시고 또 최근에 보면 저희 회사에서도 어떤 그 염승환 부장 같은 분들도 굉장히 여러 자료를 보면서 소개를 하듯이 그런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노력한 종목들이 그 시점엔 타이밍은 못 맞추지만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 기업들 중에서 좀 사이즈가 큰 것보다는 약간 밑단 거를 네. 잘 짜시면 네. 언제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 사놓고서 있다 보면 갑자기 이상한 뉴스 나와서 돈 다 떠요. 네. 그런 좀 차분하게 예. 그런 기다리는 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게 왜냐면 네. 이제 사실 투자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센터장님을 이렇게 코너에 몰면서 자꾸 이렇게 그 부담스러운 얘기를 꺼집어내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 도출된 것 같아요. 섹터보다는 약간 이제 세컨 티어에서 이제 스몰 스탁에 대한 피킹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기준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동안 가던 놈이 간다. 아니면 그동안 안 갔던 애가 간다. 그런 관점에서는 혹시 어떤 거를 좀 더. 근데 그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바벨 스타일의 말을 꽤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네네. 뭐 더 단순화시키면 고점이 경신되면서 이후에 기대값들 이상으로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좋다는 거죠. 동시에 저는 약간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주시장에서 뭐 이런 것까지 봐요. 저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안 보는 기업들이 뭐냐면 외국에는 없는 기업들이에요. 외국에는 뭐냐면 지주회사들은 네. 사업자 회사를 상장 못 시키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을 우리나라 이슈가 있어요. 지주사를 외국인들이 안 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회사들만 다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좀 지주사 개념들 같은 것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작년에는 안 먹히던 게 뭐냐면 이 회사의 뭐 자회사 가치는 얼마인데 이 회사 시총은 얼마다 이런 건 전혀 안 먹혔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보면 네. 굉장히 의미 있게 움직이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대형 성장들의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건데 저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큰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역사에서 주는 큰 실수는 거의 다 과도한 밸류에이션에서 왔다는 교훈이 있어요. 제가 사례로서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똑같이 실수했던 게 2015년에 한미약품을 보면 네. 그 당시에 한미약품은 다른 회사인 줄 알았어요. 다른 제약회사는 근무종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네.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그 창업주가 어떤 분이고 목적만 그 회사가 뭐라고 다 뒤져봤죠. 근데 그냥 비슷한 회사였어요. 그리고 물론 비교는 좀 다르지만 네.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도 차이나 한참 우리가 소비재 붐 불 때 중국 사람들은 우리 화장품만 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내 스스로 다짐한 게 있어요. 한 PSI 10배 넘어가고 PBR로 한 8, 9배 넘어가는 기업들은 네. 그때부터는 소위 버블 잔치가 벌어지는 거지 쫓아갈 상황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거죠. 아까 쫓아가야 된다는 말했을 때 그런 걸 쫓아가는 건 반대예요, 저는.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인기 있는 것만 영합해서 거기만 바라보면서 매일 그거 갖고 토론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건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잔치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할 바에는 네. 그런 걸 쫓아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아직 그 정도의 밸류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새로운 사업량이 확장되거나 뭐 이런 소위 그로스 요인이 있는 성장주들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더 보수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하도 말해서 그런데 저는 좋은 주식과 한 1000만 번 말한 것 같아요. 내가 철학으로 삼고 있는 건 좋은 기업,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다르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예, 비싸면 좋은 주식이 아니고요. 아니죠. 예, 나쁜 주식이고요. 네, 그냥 좋은 기업이 그래도 네. 좀 좋은 주가에 있을 때 합리적 주가에 있을 때만 접근해야 네, 내가 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도 좋은 주식이 있냐? 꽤 많이 보여요. 네, 근데 아쉽게도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자료를 내도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고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네, 이번 기회에 저희를 포함한 많은 여의도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좋은 좀 주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그 이제 시간이 저희가 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시청해주신 분이 아마 이제 요 얘기 정말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컨택트 관련된 종목이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인터뷰 때만 그런 거죠. 뭐. 네. 잘못 본 거죠. 뭐 더 네. 연료초에 많이 날아갔는데. 네. 근데 근데 그거에 어쨌든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예. 잘못 본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한 부분이 있고 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상반기를 통으로 봤었을 때는 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맞는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제 결국 좋은 말씀 다 주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결론을 좀 우리가 네.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주식하고 좋은 기업 다르다는 것도 이제 알았고 뭔가 중소형주에서 좀 찾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래도 이 하반기에 흔히 말하는 주도 섹터 이 스몰 그 기업에서 찾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섹터 내지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뭔가 좀 섹터와 종목을 피킹해야 골라내야 될지 그 부분까지 한번 얘기해 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왜 이렇게 겁이 많아지 모르겠어요. 말을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데 이것도 네. 조심스러웠을 때 많이 반영됐지만 네. 저는 아주 단순해요. 예.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꺾였을 때 네. 제조 베이스의 대형주는 별로 올라가도 제한적일 것 같고 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업 쪽에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주식은 기대값 이상이 나올 때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에 베팅해야 됩니다. 그럼 남은 거라고는 네. 누가 뭐래도 비행기 많이 탈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제 네. 예. 진짜 얘기 근데 나옵니다. 진짜 이제. 궁금한 게 네. 이게 진짜 저희가 예. 계속 애널리스트에 뽑았어요. 새로 이제 그거 하려고 네, 네. 했는데 매일 그 데이터 확인하고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기업 수가 줄어들어 있으니까 항공업체 수가 이 주어진 항공업체 수에 여러 가지 자본 계획들이 나올 것 같은 저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네.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된다. 그러면 좋은 진입 시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기대감 때문에 미국이 움직였지만 동시에 기업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텐데 우리가 설마 이 나머지 항공사도 다 없애지는 않지 않겠죠?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남은 항공사 해봤자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쳐질 거고 네. 제주항공 남았으니까 뭐 여기서 어떻게 뭐 증자라든 뭐하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리오픈 됐을 때 우리가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업체들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타임을 잡을 것인가. 이게 내년을 바라봤을 때 중요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요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거 또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이거는 유가가 안 올라가면 제가 틀린 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좀 오래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현재 여러 가지 정부가 이렇게까지 금리를 한국은행이 이거 정말 저는 처음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부분이 이게 선거 앞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국내 부동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지금 투자를 늘려야 된다면 네. 하여튼 그 투자하면 인프라고 인프라. 우리가 해외 건설하는 업체가 뭐가 있을까? 네. 그런 업체들이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거는 결국은 소위 건설 현장이 좀 그러니까. 멈춰 있던 것들이 재개되면 네. 그렇죠? 네. 그쪽도 상당히 흥미로운 거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올해 제일 희한했던 게 유가였기 때문에 저는 예. 그것도 가능성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굳이 말한다면 두 소절. 세 예.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옛날에는 몰려다니는 기업이 있어요. 글로벌한 탑들이 나와요. 요번에 요새 뭘 느꼈냐면 야, 도대체 난 BTS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는 하이브 같은 기업을 저희가 TP를 굉장히 높게 써가지고 그렇죠. 담당자 불러가지고 너 이거 좀 무리 아니니? 맨날 해도 막 그렇죠? 아니 공모가 그렇게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블락 돌고 나니까 그날 더 달려들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예요? 그냥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인데 확장성 있는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 서비스업들, 미디어 서비스 이쪽에서 뭔가 기업들을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아이디어를 찾자면 많아요. 그리고 더 제조업도 아이디어는 딱 하나예요. 제조업은.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가면 뭐라도 팔아 먹으려면 이제 미국 가서 생산해야 되는데 미국 현지 가서 하고 있는 업체들. 그러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그 국도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저희가 농단처럼 그때 자료를 냈었어요. 저희 담당자가. 국도 안에 있는 기업들, 반도체 부품 기업들. 거기에 히트친 기업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 입장에서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저항이 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방법이냐? 그냥 여기 와서 생산해. 이게 제일 나아요. 그게 바로 미국의 현지 공장화 시키는 전략들인데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아, 그럼 왜 당신 그러면서 왜 반도체 갖고는 이러냐? 뭔가 느낌이 TSMC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그쪽은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차가 있으니까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도 누가 질문이가 어느 날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저거 이거 싫어 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세미나 중에 갑자기 저한테 그러면 짜증이 나셔가지고 삼성전자랑 현대차죠 뭐가 난 겁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대차죠. 내가 말투가 있으니까 했는데 그날 그러니까 얘가 왜냐면 이제 현대차는 그냥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싸서 그것도 있지만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미국에 그렇게 공장을 지으면 국내 반발도 심한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압력 때문에 짓게 되는 겁니다. 뭐 편하게 말하는 자리니까. 네, 좋습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근데 거기서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현대차가 편한데 거기서 좀만 생각을 잘하시면 그 국도상에서 조지아와 엘레바마 공장사의 국도상에서 몇몇 부품 기업 중에서 좋아지는 기업이 나와요. 근데 그게 왜 더 부각이 되냐? 그거는 그냥 가장 단순한 해석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제가 말씀하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추론이라는 단어예요. 추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투자는 항보는 아니거든요. 사가카미 아스토라고 일본의 장기 투자자 유명한 사람이 그 책 중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점을 막 그려놓더니 이렇게 해서 추론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 추론을 하고서 추론을 시장에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틀렸다는 소위 뭐 반증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면 좀 되는데 가설을 좀 가감하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가설은 제가 연간으로 올해 세웠던 가설을 사실 올해 관통하는 전략은 뻔한 산업 그 어떤 기업보다는 아까 말했던 그런 걸로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변한 건 없어요. 그건 내년까지도 유효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기업들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또 저희들 의견을 좋아하시던 분들은 그런 걸 포트를 짜서 오시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뭐 코로나가 이제 뭐 재확산돼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저도 하여튼 어디 가서 모임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사망자 어쩌고 얘기하겠지만 얼마 전에 되게 의미 있는 뉴스였는데 저는 싱가포르이 그냥 뭐 나는 같이 가겠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는 순간이 시작된 것 같고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 삶은 뭐 어느 날 우리 마스크와 같이 살 수도 있겠지만 그 관련된 업종 내에서의 어떤 그러한 기준들 최근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중고차가 많이 팔리니까 다들 저기만 얘기하잖아요. 전기차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해 보셨어요?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니까 경모회사 때문에 부품 조달 못해요. 그럼 뭘 많이
내연기관 잘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물가에 영향을 줬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타이어도 잘 팔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생각을 갖다가 네, 추론을 네. 연결해가는 훈련을 하시면 예. 그중에 중요한지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럼 오늘은 같이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냐 또 앞에 아무래도 우리 클라이언트가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더 제가 이제 아이디어부터 세미나 때는 전 주로 예. 이런 추론하면 어떠십니까? 예.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런 추론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서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저희 회사의 채널에 있는데 거기서 함께 고민하시죠가 그런 걸 좀 실현해 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되게 제가 이제 55인데 여의도 와서 가장 크게 배운 게 아이디어를 이런 과정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에서 얻고 또 내가 확인해 보고 이 과정에서 좋은 얻었는데 아마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뭐 간단한 아이디어 같지만 그렇게 추론을 여러 가지 해봤더니 네.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게 작년을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주가는 왜 올라갔죠? 아주 안 좋아진 것이 좀 좋아지는 과정에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죠. 자온 줄 알았더니 또 올라가고 작년에 굉장히 강세론을 얘기할 때는 제가 1800인가 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시작이다. 다들 뭐 다시 뭐 위기가 올 것이다. 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 좋아지는 게 좁아지는 구간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안 좋아졌다 좋아지는 게 있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지표를 안 얘기 안 해도 돼. 경제 지표로 보면 수출 증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제조업은 아까 우리가 ADP 고용 말씀드렸지만 오늘 고용이 잘 나왔다 ADP 고용. 기자들이 쓰는 거고요. 저희 같은 사람은 하나만 관심 있어.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담당자한테 야 서비스업이랑 레저랑 제조업 고용만 가져와. 이게 참 게으르죠. 옛날에 그거 찾아서 했는데 오늘 이제 정리해서 가져왔을 때 쇼크다. 아침 모닝 밑에 저는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쇼크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조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18,000명대면 이거는 제조업 고용이 생각보다 제조업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쪽은 많이 좋아진 거 이미 너무 많이 좋아진 거죠. 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코로나가 좀 축복이 뭐냐? 서비스업은 아직까지 안 좋아. 우리나라 시장 봐도 어떤 업체는 막 그 판교에 그런 업체들은 사람 못 구해서 난리인데 자영업자들 가게는 다 비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영업자 저래서 어떡하지가 좀 그런 마음도 중요한데 야 저기는 투자의 기회가 있게 내 생각이 들어야 이게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저희들은 그 시점에서 올해 시장을 바라봐왔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쪽에서 보면 뭐 학교가 개강되면 어디가 변할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심지어 수영장이 오픈되면 수영복도 잘 팔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소위가 아이디어를 하다 보면 네. 저한테 지금 투자의 고민이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그냥 의외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고민의 폭이 굉장히 협소하다. 그냥 가치주냐 성장주냐 논쟁 아니면 난 삼성전자 간다 안 간다 아니면 카카오가 가냐 안 가냐. 이 논란은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이에요. 이미 보유자들의 목이고 내가 나의 수익에는 결정적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것들이 얼마나 실마리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시장이 전개되고 있고 매일매일 체크할 거리도 많고 사실 좀 더 제가 컴플의 규정에만 자유로울 수 있다면 좀 더 하겠지만 하여튼 많은 이제 저희 회사들 브로커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만 너무 이걸 확산하시지 말고 좁혀가시다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시장 왜 반문하셔야 돼요. 3,300이 왔는데 내가 내 수익률은 왜 이럴까? 전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미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파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쪽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짤지를 여쭤봤는데 사실 전략을 여쭤본 건데 전략을 짜는 방법, 고개 잡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저한테 고맙고요. 네, 그래서 추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힌트 지점들이 많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지점들을 좀 잘 연결을 시키다 보면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저희들은 좀 세련되지 않고 투박하고 그냥 본질적인 거는 단순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좀 오늘 센타임하고
한 1시간 좀 넘게 이야기를 그렇게 시간이 나눴는데 됐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요 최근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네.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적으면서 들었거든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예. 좀 고맙고요. 근데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요. 네. 많은 분들은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실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짰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아이디어가 있거나. 근데 리서치 저희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들은 데이터로 많이 점검한 것들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셔도 내년까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듣고 저희 아쉽지만 여기서 네.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길게 한것 귀중한 같은데요? 말씀 사실 더 아니에요. 듣고 싶은데요. 다음에 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오늘도 말씀해 걱정인데요. 또 주시기를. 괜히 주서 없이 아이고, 얘기했다가 앞을 아닙니다. 많이 아니에요. 날리실 것 같아요. 만족도가 마지막에 너무 결론이 높아요. 깔끔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게 우리 센터장님의 아이디어를 마지막에 쭉 아니 갑자기 뽑을 수 물어보셔서 있어서 최근에 많이 감사합니다. 세미나 때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냥 말씀드렸네요.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귀중한 시간 내서 또 주옥 같은 말씀들 해주셔서 제가 또 시청자분들 대표해서 대표 주린이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1, 2부 이 시간 오늘 이베스트 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과 꽉 채워서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